당신이 사는 나라가 33년 만에 경제 규모를 9배로 키웠습니다. 세계 50대 기업 중 30개가 자국 기업이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2년 만에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주가는 60%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났으며 경제는 20년 넘게 회복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1990년대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경제 강국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항복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전체 건물의 4분의 2일이 파괴됐고 선박의 82%가 사라졌으며 모든 식민지를 잃었죠. 게다가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 점령 하에 놓이게 됩니다. 메가더의 지휘 아래 일본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완전한 비무장화를 단행하고 천황을 상징적 역할로 격화시켰으며 새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연합군 점령 당국은 재벌로 알려진 대규모 산업그룹들이 일본의 침략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서 이들을 해체하는 개혁을 시행했어요. 독점금지법을 도입해 경쟁을 유지하게 했고 재벌이 소유한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노조 결성권이 주어졌는데 노조 가입률이 1945년 3.2%에서 1948년 53%까지 치솟았죠. 토지개혁도 단행됐습니다. 일본 농지의 38%가 정부 개혁 프로그램으로 매입된 후 낮은 가격에 실제 경작자들에게 재판매됐어요. 이런 개혁들이 일본의 비민주적 권력을 제거하긴 했지만 폭주하는 인플레이션과 낮은 생산 능력으로 인한 식량 부족 같은 경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일본을 아시아에서 자본주의의 성공 사례로 만들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1949년 다찌 플랜이 도입됩니다. 일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보조금을 삭감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균형 예산을 달성하며 화폐 발행을 줄이는 게 목표였죠. 일본의 환율도 미국 달러 1달러당 360엔으로 고정돼서 수출을 촉진하게 됩니다. 다찌 플랜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국제 무역에 개방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쟁은 일본을 미국과 유엔군의 전초기지로 만들었고 일본 제조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거든요. 천연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였던 일본은 투자와 산업화 그리고 수출에 의존해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빠르게 성장합니다. 1960년 일본의 총리 하야토 이케다는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놀랍게도 단 7년 만에 달성해버렸어요. 1950년부터 1973년까지 빠른 산업화를 통해 일본은 연평균 약 10%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고 이 시기는 일본의 전후 경제 기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나라가 이런 변화를 겪을 때는 인적 자본, 즉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1960년 일본의 중등학교 등록률은 1965년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이 빠른 전후 경제 성장 시기는 1973년 오일 쇼크로 끝이 납니다.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99%를 수입했어요. 오일 쇼크가 닥쳤을 때 나라 전체에 정전과 부족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광범위한 공황이 퍼졌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일본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해서 1974년에 24.9%에 달했죠. 일본은 결국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다양화하고 석유 재고를 쌓을 수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일본의 에너지 취약성을 깨달았고 이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이 시기쯤 일본은 기술 진보 측면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대부분 따라잡은 상태였어요. 오일 쇼크, 투자 감소, 기술 진보 둔화가 결합되면서 일본의 성장률은 1973년 이후 10%에서 5%로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낮아졌어도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부동산 붐을 맞이하게 되죠. 토지 소유 개념은 일본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봉건 사회였고 산이 많아서 개발이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1956년부터 1986년까지 토지 가격이 5000% 올랐습니다. 단 1년만 빼고요. 은행들은 일본에서 토지 가격은 영원히 오른다는 신화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부동산 붐과 함께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소니, 혼다, 닌텐도, 캐논 등 수많은 기업이 거대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했죠. 일본 제품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화난 자동차 노동자들이 일본 차를 부수며 항의했어요. 1985년 미국 재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 주요 경제 강국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엔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 대비 미국 달러를 낮추기로 합의했죠. 이는 달러 대비 엔화의 구매력을 높였지만 일본 수출품을 거의 2배나 비싸게 만들어서 일본을 불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불황을 막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1986년 일본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해서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었어요. 이 돈은 토지와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상업은행에 대출할 때 쓰는 금리가 1987년 2월 사상 최저인 2.5%까지 떨어졌죠. 장기간의 저금리와 규제 완화는 궁극적으로 자산 거품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전후 기간 내내 일본은행은 창구지도로 알려진 관행을 따랐는데 은행들에게 얼마나 대출할 수 있고 어느 산업이나 기업에 대출해야 하는지 직접 지시했어요. 1980년대 중반 일본은행은 창구지도를 완화하고 은행들이 더 많이 대출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은행들은 더 공격적으로 대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들에게도 대출했죠. 또한 이 시기에 기업들은 증권과 주식을 거래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도 이익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이테크로 알려지게 됐어요. 일본의 증권사들은 특별 투기 계좌인 에이토쿠를 사용해서 이자율보다 높은 보장 수익을 제공하는 토큰 펀드를 제공했습니다. 1985년에 9조 엔이 이 토큰에 투자됐는데 4년 후에는 40조 엔, 즉 3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죠.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4배 올랐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자산 가격은 2배가 됐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의 투기 이익이 치솟았어요. 도요타와 닛산 같은 대기업 이익의 절반 이상이 이제 실제 사업이 아니라 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주식시장 투기 외에도 부동산 붐이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이 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 기업의 토지 보유량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포함하면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건 숨겨진 자산으로 보였거든요. 더 많은 기업이 토지 보유량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면서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주가 상승은 다시 은행의 교차 지분 가치를 증가시켜서 자본을 부풀리고 더 많이 대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환 과정은 치명적 결함을 만들었고 일본 경제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냈어요. 1987년 주식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장 잘 회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부가 주가를 떠받칠 것이고 하락할 방법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1988년 4월 면세 우편 저축 계좌의 폐지로 300조 엔, 즉 2.2조 달러가 새로운 투자를 위해 풀렸죠. 같은 해까지 일본은 1955년 규모보다 경제를 9배 이상 확장했는데 미국 경제는 2.67배만 성장했습니다. 일본에게 이건 전쟁의 굴욕 이후 자신감을 되찾은 거였어요.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 이반자들이 일본 경제의 뛰어난 성과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젊은이들에게는 평생 수입으로도 도쿄 중심부의 작은 아파트조차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100년 다세대 모기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도쿄 황궁의 토지 가치가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보다 더 높다고 추정됐죠. 도쿄에 지하 도시를 건설할 계획까지 세워졌습니다. 막대한 무역 흑자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서 대규모 구매를 하며 화려하게 돈을 쓰고 있었어요. 1989년 소니가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했고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의 지분 대부분을 사들였는데 이는 일본이 미국을 사들이고 있다는 미국의 히스테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강한 엔화와 거품 이익에서 나온 일본의 새로운 불호 미술 시장은 가장 뜨거운 구매 열풍 중 하나를 경험했죠. 일본 수집가들은 반 고흐, 르누아르, 모네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에 87달러를 썼습니다. 일본에서 골프도 중요한 게임이 됐는데 사업가의 3분의 1이 골프를 쳤어요. 도쿄의 독점적인 고간 컨트리 클럽 회원권은 4억 엔, 즉 2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골프 회원권 총 가치는 놀랍게도 2천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죠.
1989년 12월 니케이 지수는 38,915의 정점에 도달했고 노무라 증권은 1995년까지 8만에 도달할 거라고 대담하게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주식은 이미 기업 수익보다 3배 더 빠르게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지속 불가능한 투기 이익까지 포함된 거였어요.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1989년 말에 가까워지면서 야스시 미에노가 일본은행의 새 총재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거품을 터뜨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크리스마스에 그는 일본은행의 금리를 올리라고 명령했고 니케이는 불과 며칠 후 정점에 도달합니다. 1929년 같은 다른 폭락과 달리 일본의 폭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거품이 점진적으로 수축됐어요. 일본은행은 금리를 5차례 인상해서 1990년 86%에 도달했습니다. 이 긴축 통화 정책은 하락하는 투자자 신뢰와 기존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결합돼서 궁극적으로 주식시장과 토지 가격 거품에 종지부를 찍었죠. 1992년까지 니케이는 정점에서 60% 하락했고 몇 년 안에 도쿄 부동산 가격도 60% 떨어졌습니다. 거품은 지속 불가능했고 터져야 했지만 사람들은 폭락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돈 쓰기를 멈춰서 일본을 불황으로 보냈어요. 이 불황에 직면해서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과 건설에 자금을 대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 수요를 부양하는 공격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황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1997년 다른 뭔가가 등장합니다. 은행 위기였어요. 거품이 터진 후 많은 기업이 더 이상 은행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은행이 그들에게 강제로 갚으라고 하는 대신 이 대기업들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갚을 가능성이 낮은 이 대출들은 좀비 대출로 알려지게 됐고 수천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정상적인 경쟁 환경에서는 이런 수익성 없는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죠. 하지만 은행들의 도움으로 생존이 허용됐습니다. 좀비 대출이 은행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부 은행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고 궁극적으로 1997년 첫 번째 대형 은행인 홋카이도 타쿠쇼쿠가 파산하게 만들었어요. 정부는 결국 일부 은행을 붕괴해서 구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모든 좀비 대출을 은행 대차 대조표에서 제거하는데 6년에서 10년이 걸렸죠. 하지만 위기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두 번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실질 기준으로 연평균 0.8% 성장했어요. 미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정보기술 채택과 성장하는 디지털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뒤처졌습니다. 일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느린 나라 중 하나가 됐고 이 느린 성장은 20년 동안 계속됐죠. 일본의 노동시장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게 경직돼 있었습니다. 마도기와 조쿠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일하지 않고 창가에 앉아있고 회사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직면하고 일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평생 고용을 제공하면서 젊은 인력에게는 일자리 기회가 줄고 혁신이 줄어들어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들 중 일부는 사회에서 철수해서 히키코모리가 됐는데 부모의 집을 떠나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외부 세계와 사회적으로 교류하기를 거부했죠. 일본이 수십 년간의 침체에 빠진 동안 4마리의 아시아 호랑이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이 일본의 초기 경제적 성공을 따라 산업화했고 이제 일본의 강력한 경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1998년 사람들과 기업들이 돈을 너무 적게 쓰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디플레이션 나선을 경험했어요. 보통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은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싸게 만들고 지출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수년간 이렇게 했고 1998년 금리를 거의 0%까지 낮췄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지출하지 않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으며 경제는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는데 금리가 0%인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지출하지 않아서 통화 정책이 무력해진 겁니다. 당시 중앙은행에게는 드문 관행이었던 포워드 가이던스로 일본 은행은 경제가 개선될 때까지 금리를 0%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어요. 일본은 또한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사용한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양적 완화에서 중앙은행은 은행들을 찾아가서 채권이나 다른 자산에 묶여있는 은행 돈을 현금으로 매입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들은 이 새로운 현금을 대출하고 경제에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양적 완화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였고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2007년 미국 불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일본에서 배웠고 미국은 은행을 위한
7천억 달 구제 금융을 통과시켰으며 금리를 0으로 낮췄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자 포워드 가이던스와 양적 완화를 도입했어요. 일본의 고통스러운 사례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거품이 터질 때까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본의 이야기는 거품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일본은 새로운 공급 측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는 국가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들의 이야기입니다.